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상화토 프로그래머 남태호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하시죠. 예, 어떻게 좋은 영화 보시고 제 얘기가 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얘기 좀 하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노민재단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송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대한민국 블랙리스트 1호 극장 정상화토의 노무현입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마이크가 왜 있다는지 정부 잘못은 아니고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둘이밖에 안 들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 극복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심장과 목에는 또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 하얗게 탈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우리 이송평 박사님 오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와대 가시고. 저는 청와대 안 했습니다. 지금 가셨다고 돼 있는데.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안 가셨군요.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게 선거 공보물의 비서관이라고 적어놓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저는 당선이 돼도 아무도 못합니다. 이게 보통 제가 출마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서관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기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치라고 해서 관자를 빼고 비서라고 이렇게만. 그 차이점은 뭡니까? 청와대에 계셨다는 건가 안 계셨다는 건가? 청와대 파견해서 일은 좀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직함은 없고 네네. 비서입니까?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노사모예요. 노사모 초기. 그러니까 네. 오늘 나왔던 분들 처음 아는 분들 많고 이미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 벌써 시간이 언제입니까? 노사모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2000년이니까 17년 전 얘기입니다. 17년 전에 아까 잠깐 제 얼굴이 두 분 나왔어요? 네. 멀리서 본 거, 남들을 못 알아보는 건 저도 봤어요. 한 3개, 4개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고 아무튼 그만큼이라도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17년 전 일입니다. 17년 전 일이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막 새록새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는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노사모였던 사람들 식사를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다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퇴임하시고 난 뒤에 제가 뭘 했냐면은 민주주의 2.0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민주주의 2.0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홈페이지 제가 관리를 하고 그러다 2008년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살다가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하러 갔더니 그러세요. 네 고마 그냥 여기 와서 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2008년 가을부터 살자 이러시고 나한테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 같이 못 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상 치르고 그러고 난 뒤에 2009년 가을에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사시던 분들은 또 계셨습니까? 어디요? 대통령 봉화마을에서.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살자고 몇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네. 구체적으로 나중에 몇 분이 사셨어요? 거기에? 네.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비서관들이 있죠. 아까 문영욱 비서관도 보이고, 이제 의원이던 김경수 의원도 네. 같이 있었고, 윤태영 선배, 그리고 양정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책 쓰시는 거 도와드리는 멤버들이었습니다.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아까 조기숙 교수님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조기숙 교수님이 서울 계시다가 한 번씩 오시고, 저는 이제 상주하면서 일주일에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돌아가신 직전까지 일주일에 매주 한 2번 정도 부르셨어요.
저 봉화마을 가면 빌라 있죠. 예. 빌라 거기가 제가 여기 살던 집입니다. 오면은 그냥 공짜로 막 주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전세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돈 되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강동원이랑 완전 그런 말이니까. 그 주식회사 봉화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일하는 비서관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대통령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난 뒤에 자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퇴임하시고 난 뒤에 봉화마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대통령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임하시고 오실 때 노란 풍선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노란 풍선 묶던 사람들 평균 나이가 45세, 50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좀 포섭 안 해주시면은 우리 계속 이거 풍선 묶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좀 기다려봐. 사람들 만나고 하려면 책도 하나 써갖고 교재도 하나 들고 이러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만나서 더 좋은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고 얘기하러 다녀야지 아무도 없이 이래 다닐 수 있나. 이제 그런 책들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대통령 그만두시고 정말 행복하셨던 시간이잖아요. 대통령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대통령 일 하시는데 저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일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그죠? 예.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최순실 때문에. 네, 끝까지 계속 안 하셔가지고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많은 걸 준비를 하셨었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은 아마 한 30년은 더 살아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봉화마을에서 한 30년 더 살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도 적당한 때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봉화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었죠.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성평 박사께서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 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비선인 것 같기도 한데 각별히 또 관심을 가니까 같이 살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스터리가 끝날 때까지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경엽 선배 같은 경우도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일이 있고 해서 고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뒤에 그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봉화마을에서 상당 기간 3년 탈상 정도까지 굉장히 오래 사셨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고 이제 못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거고. 노상호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제 백합석 선배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까지도 다 줘버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그 방송 작가 일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 노사모 처음 할 때는 제가 이제 대구 MBC 일을 하다가 그때 교통방송국이 막 개국이 돼서 교통방송국에서 달구걸려와 이런 글 쓰고 이제 그러고 있던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가 지금 제가 이제 정치학 뒤에 공부를 해서 영남대학에서 정치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정책 전공이시죠? 원래는 법학이었어요. 법학. 그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제 이름 남태우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그 한국 전체에서 좀 공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서울 CGV에도 하겠지만 또 블랙리스트 1호 국장 아니겠습니까? 이시 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힘들 때도 늘 이렇게 살았고 뭐 지금 좋은 시대라도 뭐 별로 차이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명경엽 선배 그 환갑잔치 때 저는 그 처음 갔었습니다. 가니까 패배한 친노들이 한 100명 모여있더군요. 그래서 아니 뭐 정권 뺏기니까 이제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행패를 부르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명계남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하니까 이제 환갑잔치인데 다들 일어나서 저를 두 번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또 맞춰가더라고. 상주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 양반. 그러니까 내가 죽었나 이미 정치도 끝났어 당신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연기도 아니 요즘 뭐 에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름을 동방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참 그때 기억이 제가 문성근 선배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모든 것이 문성근의 대권 계략에 명계남 회감잔치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했더니만 두 분 다 좋아하시던데. 하여튼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 승리의 기억들 아니겠어요? 그 기억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많이 받아서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친하지도 않고 마주 앉아서 얘기한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네, 10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선후배가 갈렸을 거예요. 그대로 연락을 안 해요. 아, 그때 왜 그랬죠 우리가? 그때 김경유 감독하고 네, 한 10년 넘었어요. 김경유 감독 네 알죠. 예, 그렇죠. 네. 그때 밤새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아, 그때였구나. 그랬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옆에 두 사람이 동갑이었고 아, 저도 한참 많아요. 당신 한 살. 예, 맞아. 예. 그래서 그때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둘이 친구 먹고 이러는데 이제 끼어다가 후배가 된 거죠. 동생 된 건데 동생 되고 난 뒤부터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 기획을 하냐면 평안통일대구 시민연대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제주 4.3항쟁한다는 영화가 지슬이라고 좀 꽤나 알려졌죠. 그 앞에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 이렇게 해서 먼저 김경률 감독이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독립영화의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주도민들이 돈을 좀 내고 했는데 영화가 자기 생각만큼 안 나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온 영화 지슬이 밑에 보면 끝나지 않은 세월 2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 4.3 항쟁을 알렸던 영화인데, 그분이 그날 이제 주최 측이 다 가는 바람에 유일하게 영화인이라서 본의 아니게 제가 모시고 모텔에서 자고 이렇게 가셨는데, 얼마 뒤에 그냥 아침에 돌연사 저녁에 주무시고 그냥 아침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분도 대구의 간첩단 사건으로 뭐 이렇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저하고 다 대명동 계대 앞입니다. 잤어요. 그때 제가 그녀한테 아유 참 간첩하고 자면 안 좋은데 이러니까 간첩 아니라고 그 느낌이 안 좋은데 이랬어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이 모텔에 자면 웬만하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연락을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세 번째 돌아가셨어요. 같이 안 잘려. 보호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잤으면 엔딩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배님 보호하려는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못 뵌 것 같은데, 그 기억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직접 그 노무현 대통령 엄청나게 많이 뵀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많이도 못 뵀죠. 봉화마을 있을 때는 네. 자주 뵀지만 아침 마시고. 그렇지만 저도 좀 이렇게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 소리가 안 올라. 이걸 올리면 제 되잖아요.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볼륨 올린다고 해서 특별히 전기가 더 늘거나 더 늘리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꼭 손님들 모셔놓고 그만하게 말이죠. 평소에 꼭 빵빵거리고 뭐 여기 힙합 공연다고 이러는데 뭐 마이크 하나를 아끼려고 이렇게 겁을 내고 뭐. 네.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굉장히 좀 더 올려드려요. 뭐라 합니까,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에요. 2000년 노사모 하고 난 뒤 가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사업부 장관 할 때 아침에 이제 좀 그때는 제가 늦잠을 많이 잤습니다. 아침 9시가 채 안 됐을 때인데 막 와이프가 깨워요. 전화 받아보라고 그랬고 일어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노무현 장관이 전화 왔대요. 그래서 예, 여보세요 하니까 예 노무현입니다. 대구 사십니까? 예 대구 사는데요. 그러니까 호구조사 하듯이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선배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누가 어지간히 니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이러다가 노 장관 아빠가 러드 모양이다. 웬만하면 전화 잘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러워하고. 우리 아까 이제 김지향 박사 나왔는데 김지향 박사하고 저하고 경선 직전에 서울 갔을 때 가니까 김지향 박사도 사람이 우락부락하거든. 그래서 노장님 저희들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말씀 못 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특히 노사모 사람들만 만나면 부끄러워하시고 참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너무 그러시죠. 그래서 오히려 막 아이고 이 양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때라든지 무슨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우리들하고 만나면 늘 수줍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죠? 또 맞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더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굉장한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사랑과 분노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뒤에 어쨌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좋은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된 첫 대통령. 그 이전 대통령들께서는 시민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시민이죠. 자기가 시민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은 특권을 가진 시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쳤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시민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남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칫 그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 혼자 잘나서 깨었으니까 니는 잘났다, 뭐 이런 핀잔도 많이 듣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 시민이냐면 스스로 시민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아무나 보면 넙죽넙죽 절을 잘해요. 대통령을 지냈던 시민이거든요, 본인은. 나는 대통령 지내봤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그만큼 책임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은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본질이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을 때 다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제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고, 살아 돌아오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태우 배우는 잘 모르는 아주 그 매력이 많습니다. 제가요? 예, 모르는 매력이. 제가 뭐 그렇게 깊이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인사를 잘하는데 우리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예. 인사 잘하고, 그렇죠. 불이 한가하시고, 그죠? 얼굴 자체가 굉장히 불이 한가한 얼굴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 대구에서 말이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공공연하게. 노사모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죠. 노사모, 그때 15년 전에 또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노사모하고,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눈만 뜨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이제 친문 분들인데, 이분들하고도 패턴이나 이런 것들 차이 있죠.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것도 좀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모 초기 노면과 노사모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리더십도 강의하고 팔로십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과 팔로십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하는 케미가 좋은 거죠. 이거는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노사모를 처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아까 춤추는 사람처럼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춤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냐라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대통령 뽑는 게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이득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대통령 만듭시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어떻게 굉장히 보면은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은 참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저만큼 그 흥을 내가면서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광주 분들이 표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어떤 그런 걸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그 당시 노사모 중에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대구 분들이 많은데 대구가 숫자가 제일 적었죠. 처음 노사모 만들었을 때 노사모 제가 아주 초기나 한두 달 뒤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오니까 아이디가 이상해요. 회장이 가스총이고, 그 다음에 뭐 망치, 작두, 뭐 이름들이 막 그래요. 그때 여대생도 하나 있었는데 그 여대생은 면도칼 뭐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은 조금 아주 우리가 좀 뭐 힘 있는 대구의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분들이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그때만 해도 광주에서 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목포에서도 오고, 대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우리 지금 회장하셨던 그 가스총님이 베트남 가서 살고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얘기하면 좀 철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를
저 어딥니까? 저기 마우나인가? 저 정자 있는 그쪽에다 행사를 잡았어요. 그러면 호남에서 좀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도 전국에서 그 폐교 하나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 그게 모여들고 그게 노사모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라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더 잘한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하는데 그런 데 갔을 때 도와주고 어떻게든 노무현의 힘든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리더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팔로야말로 정말 최상의 팔로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영광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채워주고 거기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관계에 뛰어난 사람들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리더도 바보 같고 그리고 그 따르는 노사모도 바보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케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면은 박사모도 생기고 노사모 아류들이 많이 생겨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면은 결국 초기의 노사모의 그것을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사모의 어떤 화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뭐 이런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됐어. 이게 멋있었는데 사실 우리 그때는 그런 멋있기보다는 좀 절실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겨우 대통령 됐는데 그 이어서 우리가 정권 창출을 못해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동서화, 전라도하고 경상도 이렇게까지 갈라져 살다가는 정말 나라 절단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자기 그냥 잘 살고 좋은 세상 되길 바라고 사는 정도 수준이죠.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만나서 정말 멋진 운동을 한번 해봤고 그 운동의 결과가 또 너무 좋아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대통령 당선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뭐 하시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혁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사모도 조금은 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도자 스스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네 이러는 거는 기본 예의도 아닐 뿐더러 사실관계도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990년, 88년에 저 청문회 스타인 거 아시죠? 예. 청문회 스타 때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냐라면은 1990년 3당 합당을 하고 YS를 안 따라가잖아요. 그해 가을에 중앙일보가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1위가 노무현이었습니다. 16.5%인가 그랬어요. 1등. 2등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김대중 총재 10%. 3위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한 8%.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40대 초반의 정치 시절에 이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인이 떨어지고 부산 사람들 그런 얘기했다는 왜 자꾸 부산에서 출마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안 찍어주니까 우리도 욕먹고 좀 딴 데 가서 그냥 당선돼서 하면 될 긴데 굳이 대구로 내려오는 이유,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집요하게 이제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했고 그러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다시 또 노사모가 만들어졌고 어쨌든 역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던 아주 정말 오늘 봤던 저 내용들이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미없고 루즈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특출한 대회가 되셨습니다. 말씀 길게 하고 예. 사람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번외하는 어떤 그런 걸 느껴졌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히 또 이 박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하나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88년 11월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청문회 스타가 되셨는데 제가 전두환생과 방화를 그때 11월 10일에 해가지고 그냥 진주교도소 독방에서 했습니까? 한겨레가 만들어질 때 이상을 봤죠. 보고 아이고 불은 내가 지르고 인기는 너무 나가서 나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열심히 저는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싫어한 적도 없고 좋아하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좀 진보 정당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3대 대선부터 19대까지 7번 끊임없이 알고 패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4번밖에 안 떨어졌죠. 7번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노무현 할 때도 번역기 찍고 계속 떨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친소관계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해드린 게 아니냐. 내가 물질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가 된 거다. 이런 스스로의 자부심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정치를 해주셔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여기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지금 있잖아요. 그대로 앞으로도 한 20, 30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전 노무현 대통령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뒤에 붙이는 것도 싫어하고 뭐 최순실 친구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안타까운 한 가지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무연 두 도시 이야기할 때 5천에서 10,000명 정도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방송에 한 명 돼 있어요. 이거 들고 내가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팟캐스트 수다맨들 하고 있는데 우리 예? 안 나와요? 삽질하고 있었거든요. 몇 번을 해야 되나? 서로 이 양반 옆에서 사람 탓이구나 이러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우리 극장에서 보면 항상 결정적일 때 잘 안 돼요. 삼성 라이온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는 잘 나오는데 영어도 삽질하고 있나? 좋아요가 한 명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오죠? 여기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잘 나오고 라이브라고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우리 손처장 와가 한번 봐주세요. 예, 한번 봐주세요. 이거 도대체 어떤 짓거리가 이루어지는지. 저도 대신 우리 팟캐스트가 그래도 한 몇백만이 다운로드하고 이런데 방송하는데 한 명이 나는 이런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오잖아. 안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뭐 노태우 찾은 거 아니에요? 저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네. 안 나온대. 한번 가보세요. 안 나온다는 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왜 안 나오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알고 내가 반성해야 될까. 이 안타까움을 하나 표시를 했고요. 아까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 한경호 사태도 있고 문자 얘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의 그 스타일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그 노사모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한번 뭐 코멘트든 뭐 느낌이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되겠나? 아니 이제 원래는 재밌을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그거를 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죠. 재미가 좀 없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정치인의 팬이라고 하는 잘 나오는데 이제 남태우를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나옵니다. 예, 되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 돌돔기 들고 스마트폰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왜 돌돔기 들고가지고 면도칼 들고가지고 그런데. 아니면 배혁수를 검색하셔가지고 앞에 실장님 이름인데 배혁수요. 제 거 잘 되고 있는데. 권혁수 말고 배혁수. 기분이 그래도 계속 한 명이네요. 계속 기분이 안 되네. 그냥 좋아요 눌렀는데. 예, 그래? 됩니까? 예. 안 된다고? 큰일 났네요. 이거 대구만 이런 건가요, 우리가? 국민의 24%인가? 왜 이렇지? 자, 어쨌든 그건 뭐 따로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 팬도, 이재명 시장님 팬도 있고 또 안희정 지사 팬도 있고 여러 정치인들 팬들이 있는데 팬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정치 활동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1988년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만 해도 뭐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가방 못질을 했다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근데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참모들, 아까 이광재 뭐 이런 젊은 비서들한테 회의하고 오면은 일일이 다 이제 브리핑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여봐라.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뭐 어떻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면 비서 주제 막
아, 그렇지. 뭐 이래 얘기를 하는데 권위적이니까. 이 양반은 와 불러서 노르티스 이런 거는 네. 노르패스 모였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얘들은 나 도와주는 사람인데 네. 나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안 해주면 얘들이 날 어떻게 듣노? 음. 그러니까 요즘 감각으로는 예. 너무 앞서 나가신 거 그냥 평범한 일인데 그런 생각들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 얘기로는 서로 꼬마 민주당 할 때는 예. 서로 보장 안 하겠다고. 보장 안 하겠다고 해서 설정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런 정도로까지 인기가 좋으시니까. 윤태영 예전에 처음에 그때 비서관했던 사람들이 유시민, 윤태영, 뭐 천호선 지금 전부 이제 내도라는 그런 그렇죠. 네. 정치인이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노무현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좀 노무현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노무현의 매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팬클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결국은 이 팬들이 단순하게 오빠 부대 해가지고 뭐 옛날에 연예인들 인기 투표 1등 만드는 그런 게 팬이 아니잖아요. 정치 팬은. 노사모가 처음에 그런 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다니면서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모여다녔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목적의식이 요즘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오빠 1등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각 팬들이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만. 네. 그러니까 정작 이제 내부적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7번 떨어지면서 계속 투표하는 이런 양반들처럼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보든가? 근데 바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바보죠. 여기서는 좋은 바보니까 바보는 여기서 좋은 분이게 맞아요. 전 프로디시 뉴스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아까 첫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자기 자식들한테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조금 더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사모를 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노무현을 선거운동을 하는 거다. 네. 그만큼 나에게 노무현은 중요한 존재였고 나를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나를 투영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나는 저런 걸 못하지만 저 사람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와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노무현한테 빚진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돌아가시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을 질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투쟁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죄의식을 느껴야 되죠. 이게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 때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반성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마 다시 또 노사모가 복원이 되고 노무현이 복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노무현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런 노무현을 만나고 노무현과 그런 관계를 맺는 나는 노무현과 똑같은 사람이 당분간 나타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안희정, 뭐 이재명 다 합쳐도 유시민 합치고 이광재 합쳐도 노무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노무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젊은 아이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노무현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있다가 나도 노무현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했던 우리 청년들 속에서 정말 야 쟤는 진짜 노무현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정말 우리의 노무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비슷한 사람들을 뽑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노무현 비슷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맞춰서 어쨌든 이 시대에 맞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꼭 노무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제가 팬클럽을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높아서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 눈이 높아지게 한 큰 잘못을 하고 분이 계시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눈이 너무 높아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얼패 정권 때문에 지금 웬만큼 생겨가지고 근처를 못 가는 대통령 솔선수범이가 잘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웬만해서 이제 뭐 추사표 낼 수도 없는 이런 최소 안희정 정도 돼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박 시장님은 이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워.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 아는 거죠.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심 작가는 또 이해찬 의원 보좌관 있잖아요. 예, 제가 다른 토크쇼에서 한번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실패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낙선의 아이콘이 됐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양한 형태로 떨어지신다는 부분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해찬으로부터 독립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느꼈는데 이 이창재 감독의 심정을 제가 느낍니다. 이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나왔는데 통편집했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이제 재미가 좋은 분은 알겠는데 재미가 없고 영화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담을 수 없었대요. 그러다가 영화를 완성할 때쯤 돼서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거 통으로 날렸다가는 블랙리스트 오겠다. 나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뒤에 아주 교활하게 유서일 대장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끝에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끝나는 것처럼 수미상관식으로 됐는데 그게 다 원래는 그런 의도된 바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가르쳐준 어떤 좋은 교육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 지킬까봐 그분이 한 2만 이상 한 적이 없어요. 다 교육에서 감독까지 대화도 하셨는데 이 영화 지금 뭐 벌써 최단 기간 1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참 그분 입장에서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영화적으로는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아쉬운 게 지금 캐리비안의 해적 다음으로 거의 상영 횟수가 많아요.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CJ가 뭐 이미경 부회장도 있었고 등등 있어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뭐 널리 해석하면 뭐 이재용한테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뭐 작은 큰 집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많이 와이드 개봉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영화계 내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CJ가 또 매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돈 되는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캐리비안 해적 다음으로 많이 푼다니까요. 그 정도로. 근데 아이러니한 건 CGV에서 아트하우스라고 예술영화가 전용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동성아톨 제가 프로그램 하지만 동성아톨 같은 경우도 노무현입니다 틀면 더 좋죠. 그러나 노무현입니다 하루 1회 이상 상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더 힘들고 제2, 제3의 노무현과 같은 영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영화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별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7번 찍은 것처럼 근데 지금 많은 비판이 CGV 아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영화들에게 개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나마 작은 극장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도 다 노무현을 들고 있다.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분위기 좀 무겁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또요? 더 이상 먹으면 지금 여기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들이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거 한번 하고 지금 굉장히 허탈한 분위기죠? 이거 한번 하고 하시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죠. 저거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노 대통령 가장 즐거워하는 모습 따라 한번 해야죠. 이거 한번 하시죠. 하시죠. 아니 그 다음에 힘들어질 거라니까요. 아시잖아요. 노 대통령 그 다음에 힘들었잖아요. 한번 하십시오. 하나 둘 셋. 그게 네 좋습니다. 하시죠. 자, 우리 마음의 준비 다 됐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별로 없어요. 시간 별로 없죠. 아니 극장에 상관없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그 다음 상영이 없어요. 밤새도록 해야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금방 얘기를 했던 내용들에 내가 공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독점적인 위치가 돼버린다 그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2번 보고 3번 봐서 이거를 100만을 만들고 200만을 만들고 300만을 만드는 운동을 할 일은 아니다 싶어요. 그렇죠. 그럴 것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 그러셔야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던 저 모습만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 정말로 저 양반이 하고 싶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를 그라쿠스 형제에 비유하는 글을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예? 굉장히 무리한 일을 했고 결국 죽음을 예감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쿠스 형제 얘기를 하면 그라쿠스 로마가 그 한니발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그 계획이 필요하던 시기에 호민관으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민관이 돼서 계획을 하다가 원로원이 보낸 300명의 자객에 의해서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평민들, 시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10년 뒤에 가이우스라고 하는 티비리우스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다시 호민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하니까 원로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정말로 이제 개혁의 형님의 대를 이어서 10년 만에 이제 대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로원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민들한테 야유를 하고 그라쿠스 형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 그라쿠스를 지지하던 사람이 때려서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합니다. 이번에 3,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정권을 잡아서 당장 우리가 뭔가를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미래로 가야 되지. 단순하게 이번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조금 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도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관점도 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간다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받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문재인이 노무현이 되는 거고요. 더 나은 노무현이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전체 국민들이 깨어있으면은 당장 상대방의 지지 인기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튼튼하면은 정권을 넘겨줘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노무현을 이해하는 길이고 노무현의 생각을 이어받는 길이 아닌가. 아니요, 지금 이 박수가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백미가 아니었나. 이제 더 나올 건 없지 싶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민들이 굉장히 각성해 있죠. 뭐, 노르패스나 이런 건 사실 당연시 되는 건데, 그 김무성 의원도, 아니, 그게 뭐 별 거라고. 자기는 더 갑질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바뀐 거잖아요. 또 최수질 같은 경우도, 아니, 뭐, 딸이 삼성에 말 좀 빌려 타고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아장내고 반 죽여야 되겠냐고. 굉장히 억울할 거야, 본인 입장은. 그렇죠?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국민의 80% 되는 사람들이 이거 문명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반이 튼튼하지 않을까. 프랑스 혁명을 뛰어넘을 정도의 촛불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제 스스로 봐도 세계사에 이런 정말 평화롭고 잔잔하면서 강인한 혁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제가 봐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예전에 지금 이제 6월 항쟁이 30주년쯤 됐잖아요. 또 30년이 지나면 촛불혁명 30주년 되면 더 좋은 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다들 좋아하시고. 점점 개혁이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게 앞에 처음 하는 게 힘들었지. 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쉽게 할 거고요. 이다음 대통령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배우하고 같이 나하고 똑같이 찍는 야 저 사람 정말 노무현 같다 우리 같이 찍자 하는 그러한 시대도 올 겁니다.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그렇죠. 노무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당,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정의당 이런 당들이 뭐 제1야당 뭐 이런 정도 돼야 이제 최소한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우리 후보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1년 안에 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런 당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민주세력이 우리를 분리시켜 괴멸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좋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조평 얘기가 웬만하면 맞는 것도 많아요. 그분 말대로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런 마음을 다 느껴줄 수.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이제 짜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또 그분 같은 경우 자기가 폼 안 나면 자유한국당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참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살려가지고 저희끼리 싸우게 계속 이기제를 시켜야 돼요. 하나만 살려두면 안 돼요. 적당히 살려가지고 잔챙이들끼리 싸워가 죽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의당은 좀 피어가지고 좀 대화 같은 거 좀 해주고 너무 6%를 이렇게 애를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정치 평론다고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걔네들이 사는 방법도 우리끼리만 공유를 하잖아요. 젊어야 돼요. 보수 쪽에서 젊은 지도자가 보수 지도자가 그렇죠. 나오지 않으면 쟤네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눈치는 채고 있을 텐데 마땅히 젊은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없으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고. 젊은 사람 중에는 뭐 유승민 의원보다 더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이준석이라든가 뭐 이런 전부 뭐 말하기 못한 한국 보수가 이게 체계적이질 않아서 그게 쉽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유럽 그렇죠. 보수당들은 어쨌든 젊은 애들 확 바꿔가지고 네. 표를 끌어모으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호재 맞습니다. 보수 쪽에서 너무 같은 어떤 인류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안 해도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셀프 디스를 너무나 잘해주시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이런 고마운 호재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혹시나 보수 쪽에서 나중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때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토론의 방법,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연구할 필요가 없지. 뭐 검증이 뭐 필요해서 위장, 뭐 인생 자체가 위장인데, 인생 자체가 터전인데 뭘 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몇 번 옮기고 뭐 짜잘하게 몇 번 했던 거 가지고 지금 걸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갑자기 물론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덕의 기준이 급격히 올라옵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금의 인사검증 기준이면 아마 굉장히 고고하게 사신 분 아니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5개 통과해서 자기 말로 잘 없거든. 털어서 먼지 안 나게 살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동료도 나그네 사는 줄 알고 너무 무리하네. 도덕적이지 않은 시대에 도덕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원래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근데 사실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도 좀 봐줄 필요도 있고 한데 너무 관대하게 보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예, 좀 노무현 대통령도 걸렸을 거예요. 뭐 쌍욕이나 이런 쪽에서 걸렸을 거예요.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걸렸을 거예요. 다른 뭐 치부나 이런 건 안 걸리지만 또는 지나치게 소탈하여 정치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거죠. 큰 죄죠. 자기들이 보면 카르텔 형성되어 있는데 감히 시민들이 접근하게 말고 노무현입니다. 이걸 못하게. 여기서 이기잖아요. 이겼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높은 입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의 레토릭, 상인의 화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이 말이 천박하는 이 한 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교수의 레토릭을 저렇게 상인의 화법으로 저렇게 훌륭하다. 완벽한 정치인이었던 전형처럼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저 명계남 선배님 말로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말투갖고 씹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 축적이 되는 거거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는가 봐.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워서 그 사람의 모든 말들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기니까 90% 아닙니까 지지율이. YS도 그랬잖아요. 집에 갔을 때 6%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집에 갔을 때 55% 정도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 지지하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 종편도 서로 경쟁적으로 빨기 바빠요. 어제까지 친박이었던 놈들이 극렬 친문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세상이 바뀌었어. 또 한 가지만 그러니까 자꾸 염려스러운 게 많아서 그러는데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오바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오바마.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 권력이 바로 오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지형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지. 아니.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시기지.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이 인간의 힘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지금 좀 쉬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은 그냥 좀 놀아도 돼요. 왜냐면 종편까지 다 이렇게 지금 운비연청을 하기 바쁜데 왜? 안 그러면 경쟁 야, 내가 더 친문이 아니니까 살아남으려고 다 노력하거든요. 종편의 평론가들도 지금 몇몇 대출됐어요. 완벽하게 대출되신 분도 있고, 신율 교수도 이번에 이제 곧 안 하고, 이제 뭐 여러 정도 있어요.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집권 1년차나 2년차 되면 분명히 위기가 올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그때 여러분들이 호위무사로 벌떡이는 나야 돼요.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전력을 초반 스포트 많이 하면 안 돼요. 지지율 50% 떨어질 때 그때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55%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친문입니다. 지금 나머지 다 할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 우리도 제가 뭐 타당이지만 그때 위험하면 제일 먼저 앞에 총알바지 합니다. 우리가 원래 선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돈 안 되는 거면 곤란하기 때문에
참 잘 될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하다, 뭐. 제가 사회동로 다 했습니다. 예전에 혁신과 통합할 때도 제가 다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토크쇼도 여러 번 했고. 아무도 연락 안 옵니다. 근데 남들이 자꾸 연락 오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 와도 안 받는다. 왜냐? 내 전화는 무음이다. 누가 전화도 모른다. 그리고 항상 뒤에 전화하면 다시 전화가 전화대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못 받는 거야. 끝까지.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시간 좀 흘렀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인내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좀 받으면서 좀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 갑자기 없어지네. 의견을 개진하셔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대구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그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짓이다. 어떤 아래 하층민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어떤 사고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얘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웃지도 않아요. 속으로만 웃고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했다가는 굴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바뀌었습니다. 좀 웃어주시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하실 분 없습니다. 예. 저기. 앞줄에 이분들이 주로 좋으셨어요. 원로분들이 주로. 이건 이송평 박사님이 70%, 제가 30% 역할을 하잖아요. 제 앞에 어르신들이야 뭐 제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또 배울 게 더 많은 분들이 되나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박사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하시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근데 선거 전에 이제 각 지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곽 지지 기반을 이렇게 만드시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더불어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대구도 있고 뭐 다른 지자체도 있고 많은데, 전 대구에서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좋은 인상은 아니고 그냥 나쁜 인상으로 나왔는데 그 직전까지 이 정권 전까지 그 전 정권에게 이렇게 부역하던 사람들이 한 문재인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모으는 자리에 와가지고는 같은 연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갈아타는 이제 자기 출신을 이제 세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이 시장이나 뭐 이렇게 지자체장이 됐을 때 임명됐던 뭐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지자체에 가면 또 더 많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일단 연단에 올리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정권에 와서 또 뭔가를 잡게 되거나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제에 부역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꽤 크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 지지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물론 각자 개인들마다 다 바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에 계신 지금 집권하신 분들이 어떻게 걸러내고 있는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치학을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아까 이제 책 쓰는 것 때문에 자주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들의 영역이고요. 사회 영역은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대구를 바꾸는 건 정치인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다고 늘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좋은 사람,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이러고 있어갖고는 대구가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각각의 주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부 이 지역주의에 부역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시에 있는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어쨌든 대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부역한 사람들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또 일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근본이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공무원들은 시험 치러갖고 들어오면 대통령 바뀌는 지시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건 공무원들의 숙명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혁신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남태우 씨 이런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왜 하노 하는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던 거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진보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네 보수주의랑 상관없다. 다만 네가 하는 일은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 하나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수 쪽에 줄을 섰든 어떻게 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하는 일들이 적어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적당하게 그 위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덮어 빼주자고요. 그것까지 따져서 니는 누구 앞에서 누구 시절에 뭘 했기 때문에 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사람 쓸 사람이 없어요. 군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대한민국 군인들 전부 친일파들이에요. 군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외교부서 외교관들 친일파들 전부 다 99%가 친일파들이에요. 군인들 다 똑같고 그럼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고민을 안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해봤잖아요. 대통령실이나 해본 시민, 대통령을 해본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 시민 입장에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우리가 당장 대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 건가? 너희들 나쁜 놈들 다 날려버릴까? 목 날리고 난 뒤에는 누구 데리고 일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관료들을 대체를 하고 민간인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냐? 신자유주의예요. 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고민을 할 거고 그렇게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 압니다. 출세하는 놈들은 늘 그렇게 다니면서 출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출세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저놈들 나쁜 놈들 이러고 욕하고 많이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하나씩 점거에 들어가야 되죠. 공무원 사회나 기업이나 자기 하는 일들 포지션에서 일도 잘하고 나는 노동자니까 노동자만 하고 경영자 안 할래 하지 말고 포지션 하나하나 차고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대구 사회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든 노인들을 앉아갖고 막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순종하는 것 같고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기가 포지션 밟아서 뭔가를 해나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는 그래도 굉장히 힘있게 파고 들어갔듯이 모든 영역에서 그거를 만들어냈을 때 정치 권력 한번 누구도 한번 해라고 한 5년 던져줄 수 있는 그한 대한민국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적인 정책을 펴야 돼요. 국민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이분이 앞장서서 하셨을 텐데 그게 제일 억울하죠. 우리는. 저분이 계셨으면은 야 나 대통령까지 가서 내가 다 알았다.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한 밑바닥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참 짧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저는 같이 있었던 입장에서는 그게 늘 절실하죠. 그래서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누가 저보고 옵니까? 노무현 대통령 공부하자라도 사람들 잘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 아 정말로. 그렇지만은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이 금방 말씀하셨던 걱정들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고 욕은 해도 돼요. 욕은 해도 되는데 나쁜 놈들하고 욕은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경직되게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포스레드 사장이지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 것이 내 철학이 될 길이랬어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면 안 되죠.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 없을 때는. 그런 정도 실용적인 어떤 태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뭐 계층이나 세대나 이렇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어떤 쪽은 이미 유럽에 나가 있고 어떤 쪽은 아직 뭐 옛날로 가 있고 세대별로 보면 대구는 뭐 거의 아직 북한인데 뭐 서울은 뭐 잠깐 유럽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창사를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식 개혁을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보수 세력은 늘 그걸 가지고 결집하는데 야 피해 숙청이 일어났구나 다 죽겠구나. 근데 죽는 게 아니라 박근혜식으로 소송을 수범하잖아요. 자기가 특수활동비 줄여버리고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자기가 옷 벗고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 최태원이가
박근혜 때문에 돈을 내는 것보다 미리 정규직을 바꿔서 돈으로 계산하면 여기 더 싼데 디테일도 덜 맞고 재구속되지 않겠구나.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다 우리도 해요. 다 비정규직 없앤다고 지금 지난 발광도 그전에 그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되더니만 갑자기 며칠 만에 갑자기 비정규직 다 채우면 그렇게 돈이 고간에 돈이 많았는데 쓰라고 하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다 써요. 왜? 정치 자금으로 내서 기택이 더 받는 것보다는 정치 자금을 적게 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칭찬받겠지, 덜 맞겠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의 개혁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좀 자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뭐 총칼 들고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겁내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저는 그런 것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좀 그런 식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들이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문화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사실 참여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문화 쪽에 보면 지원은 하는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제일 칭찬한 건 뭐냐면 지원을 하지 않고 간섭도 안 해요.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 극장이 지원을 받았어요. 연간에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주고 관심을 안 가져요. 일절.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과자 사 먹든지 마든지 집을 사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연간 219회 예술영화라고 지정된 영화를 상영만 하면 돼요. 그 영화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노면입니다는 잘 되지만 다른 영화를 들어서 잘 안 됐을 때 관객 점유율이 몇 프로 되니까 요거는 국가에서 돈을 줄게. 우리가 사가지고 미술관이나 도서관처럼 공공적으로 짓는 것이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돈이 없으니 많은 극장들이 도와주시오 해서 많은 극장들이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 근데 MB 때 가니까 엑셀부터 도표를 자꾸 내라고 해. 왜?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보기 때문에. 이 새끼 정가 14번이고 나를 속이고 사을 가지고 팔겠지 동문에게 팔겠지 뭐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좌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똑같은 건데 계속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거 예를 들면 5천만 원 주면 봄에 3천만 원 주고 가을에 2천만 원 줄게 하고 가을에 중간평가를 해요. 뭐 극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 극장은 중간평가를 해요. 그리고 2천만 원 줄 때쯤 돼가지고 대전에 기대기 때려가지고 1,500만 원 주고 나한테 2,500만 원 줘. 똑같잖아. 조삼모사인 거죠. 우리 원숭이로 보는 거죠. 그렇게 지원했어요. 그 인간들은. 그러다가 대통령 우리 박근혜로 바뀌었잖아. 이분은 더 아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권위주의만 탑재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MB 걸 그대로 계승하되 예전처럼 뭔가 시스템을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야 너 나와 임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 극장도 그랬지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얼굴은 완벽하게 달라진다. 지원을 하지 않되 간섭은 확실하게 한다. 특히 너 이런 식으로. MB는 그런 거 아니고 간섭을 하긴 하는데 뭔가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봐. BBK처럼 주어가 없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특히 너 나와 이렇게 예를 들어 동성화토를 배제하라. 얘만 배제하면 이상하니까 5개 극장을 잘라라. 그래도 안 되면 심사 기준을 바꿔라. 심사위원을 바꿔라. 내가 다 봤어요. 그 도종환 의원실을 제가 예전에 그게 예전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호 극장이 되고 영광스럽게도 특검에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주 네거티브 마케팅이 엄청 됐죠. 김기춘 권력의 실권자가 인정해준 중국의 국장이 여기밖에 없는데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이건데 뭐 얼마나 우리 프라이드가 뭐 기고만장했죠. 아까 뭐 동성화도 그건 뭐지? 우리가 1호야. 바로 뭐 시집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왜 드리냐면 노무현입니다 때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고 2번, 3번 봅니다. 그죠? 근데 다른 영화가 많단 말이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넓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은 결코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노무현입니다만 보고 평소에는 동성화투를 생각하고 예술영화 모르겠고 블랙버스터 캐리비안 해적만 계속 쳐보다가 노무현입니다만 보고 부족해하고 나는 깨있는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잘못해서 박사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맞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광범위한 사고 진짜 그 문재인 또 노무현 얘기만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더 튼튼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잔소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시죠. 질문이 다행히 별로 없네요, 그죠? 네. 동시에 하시네요. 자, 마이크 드신 분 마음대로.
뒤에 여성분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치가 이제 대통령 하는 기간이 다 될 때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 못하고 이명박 정권을 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수원까지 뭐 다른 의미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임기가 뭐 몇 년 남았다 하지만 소설같이 갈 것이고 또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경선했던 분들도 또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라서 그때까지 정말 그런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내면에는 깊은 어떤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에 정말 정말 키운다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듬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경선했던 사람 중에서도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꼭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 준비를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정세에 맞지 않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중간에 또 그런 자본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태어난 사람들한테 좀 많이 발목도 잡혔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함정론을 해왔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다 아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또 너무 그런 어떤 기준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에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다 보고 있다가 또 혹시나 발목 잡히지 않을까 태어난 사람들한테 그런 또 걱정도 좀 들거든요. 물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정권이 또 교체가 되지 않도록 예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반복하다가 그것도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차세대 리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대한 보관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틀렸대. 전에 나오신 분들을 지시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있겠죠. 어쨌든 포함하여. 포함하여. 그걸 포함해서 다른 얘기를 그렇죠. 당연히 그분들 나오지 말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안희정 다 나오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고 싶어 하셨던 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치인으로 사는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썩 그렇게 어울리는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 노무현은 좀 더 이렇게 시민 대중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있을 때 힘이 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힘든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왜 굳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냐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풍토가 됐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뭐 자꾸 민주주의 얘기하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지 좋은 정치인들이 살아나요. 노무현 대통령 오늘 영화 나가는 몇 달 전에 2000년 1월 달에 말지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 양반은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막 꽂혀버리면 확 찔러버리거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이제 간죽간죽대면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니 말 깨놓고 얘기를 해서 정치인은 지 당선되고 싶어서 좀 그래 한다고 칩시다. 근데 유권자들은 뭐합니까? 그냥 표만 하나 제대로 찍어주면 안 되나? 근데 학연 찾고 혈연 찾고 지연 찾고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엉뚱한 당장 써먹지도 못할 사람들 뽑아놔놓고 돌아서갖고 정치하는 개판이라 이런다고. 도대체 찍는 것만 제대로 찍는데 그거 하나를 못합니까? 이러고 막 질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선거 지고 난 뒤에 또 그러잖아요. 농부가 밭을 다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의 본령이에요. 사실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령이거든. 대중들, 시민들한테도 하고 싶은 건 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택에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정치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정치인들 키워내는 풍토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뭐 돈 같은 경우 정치 자금도 막 억지로 막 묶어 놓으려고 하죠. 아까 돈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니까 돈 주지 말자. 요새 뭐 기초위원 돈 주지 말자 뭐 이러거든. 그럼 돈 주지 않으면은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밖에 정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럽으로 도망가 있는 이현철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 동안 나는 절대 일하러 안 한다. 새벽 6시부터 일하고 내가 미쳤나 그 일을 또 하고. 힘든 일입니다. 나라 일하는 거. 공적인 일을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더 나이 많은 사람 대통령 시켜놓고. 아무튼 일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일로 바람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이빨이 다 빠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빼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놀아도 되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월급이 많나? 월급도 생각만큼 안 많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면 또 방어돼야 되지. 돈 들리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돈 벌러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지만은 정말로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너무 희생이 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나쁜 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 많이 보고 노무현하고 다른 점보다는 전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비슷한 점 정말은 노무현 이거 닮았네. 저 하는 것은 꼭 노무현 같네. 좋은 점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춤추게 만들어주는 것이 팔로워들의 역할입니다. 시민들의 역할이고 그런 거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5년 뒤 정권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달려있지. 같은 당에서 경선하면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뒤도 욕하고 남처럼 더 욕하고 이런 식의 풍토에서는 안 될 일들이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선이 이런 게 아주 잘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은 편끼리 협력하고 경쟁할 때도 한 번씩 쿡쿡 찌를 수도 있지. 그런 정도만 가지고 계속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한 팀을 이뤄서 계속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거듭해내는 과정 속에서 좋은 정치인이 이제 차세들도 맡아서 가는 거지. 기회주의자들, 저런 사람들, 그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대통령의 근사치까지 갔다가도 실족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조금 부족해도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찍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동네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그런 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리 마시고 트라우마를 계속 조장하시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지금 계속 안 되는 게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인물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우리를 끌고 어디로 어디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되는 시스템 이런 현재처럼 이게 계속 쌓이면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건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물 위주로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이회창 한 10년 대세로 했잖아요. 계속 대세만 지배하고 한 3번 나왔다가 가셨죠. 제가 역대 지금 아마 최다 득표가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두 번 합치면 3천만 가까이. 내가 계산해봤어요. 2,400인가 700 정도가 DJ하고 이해창이 비슷해요. DJ가 4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회당 1,500만 정도 끊었으니까 영화로 치면 대박인데 이해창은 천만 쭉 끊으시다 막판에 한 15% 이렇게 돈은 다 챙겨갔어요. 그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주면 또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노무현 아닌 사람을 만들어달라는 게 노무현 정신 아니겠어요? 나 비슷한 사람 해줘 해서 내 닮았을 문재인 밀어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뽑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단련하고 대통령을 뭐 우리가 미리 접촉을 하다 대통령 만드는 건 아니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큰 거죠.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부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시간이 나이 돼서 마지막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아까 요청하셨으니까. 예. 어떻게 마이크를 놓으시고 아니 먼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휴대폰을 켜졌어요.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뒤에 계셨던 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까 뭐 정무군 시장님이 이쪽 편에 계시다가 이쪽 편에 계시다가 그런 내용들에 좀 화가 난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그 질문에 박사님의 말씀은 공무원들이니까 그저 그렇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조금은 좀 그렇게 주자는 게 속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는 때에 있는 힘, 내 쪽에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아까 그분이 이야기하던 걸 듣고 그랬구나. 그또 알게 되고 그런 게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월 만 원씩이라도 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같은 마음일 거고, 이 상황에서 질문하기가 굉장히 뻘쭘한 이 분위기. 대구에 살면서 노무현이라는 말을 쓰는 이가 아직도 부끄러운 이 분위기. 후원을 한 지가, 개인적으로 그냥 후원을 한 지가 몇 년 차이면서도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02년 대선에 승리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었고, 집사람과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에 대해서 배우님께, 네, 왜냐하면 나는 친박이다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를 굉장히 잘 잘하시고 굉장히 강연을 이제 열심히 많이 팟캐스트에서도 알려주시고 하셨던 대구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문제 요점, 질문 요점은 그겁니다. 팬인 것 같은데? 팬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충 잘하시니까요. 제 질문 요점은 대구에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아직까지도 내 친구한테 문재인, 노무현을 말하기 아직까지도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이 지금도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색한데 원래 목표는 제가 웃겨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친박들은 일단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박들이. 왜냐면 자기들이 강한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는 빨갱이지만 나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 제가 종로초등학교 출신인 동창회 제가 사회도 보고 우리 회장님이 조원진입니다. 그래서 제일 선배 전두환입니다. 저 우리 동창회 가면은 칭찬받습니다. 조원진 전두환 천국에서 제가 뜨면은 못 가봅니다. 다 압니다. 내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구 문화가 특히 그렇지만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피부적으로 어떤 뭐 힘든 거 이런 거 못 느꼈어요. 뭐 그 DNA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늘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얼마 전에 친구를 보니까 옛날에 댓글 하나 썼다가 반년 뒤에 뭐 3개월 옥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공부감을 조장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다 구속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서울에 다녔던 김은경 작가, 문성건 선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가 구속될 줄 알고 막 그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막 말하는데 안 잡혀가더래. 신기하. 그래 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계속 하니까 쟤들이 저 건드려봐야 피곤하다. 안 건드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이나 어떤 댓글 쓸 때 공포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평소에 이런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자유분방을 사고 막 사는 습관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자기 검열 안 해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9시 출근하지 않겠다고 강한 소신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살잖아. 출근 안 해요. 내가 제도 교육 때만 초등학교 1학년하고 그때도 결석 많이 했지. 얘도 자주 결석했고 내가 오늘 비리 안 오면 학교 안 가요. 그렇게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중고등학교 때 잠깐 개근을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본의 아니게. 또 대학은 막 살잖아요. 그럼 대학에도 내가 총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안 가죠. 총학생이 살고 있는데 집을 왜 갑니까? 그렇게 이제 평생 살았는데 뭐 저는 하여튼 특수한 경험입니다만 자기 검열이 안 빠지니까 좀 그나마 좀 어떤 자기 생각들이 잘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구에서 네. 한 20% 정도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도 망하기가 굉장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새누리당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저는 한 35% 정도 봐요. 네. 이런 정도 사람들이 와랄부치가 절대 선거에서는 안 지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동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함부로 대들지 못하니까 쭈뼛쭈뼛하고 있고 우리끼리 숨어서 얘기를 하다가 괜히 사람들하고 말 싸움 나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는 쟤네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 마시면서 우리 얘기하고 우리 얘기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은 옆에서 시비 잘 안 겁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자주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겠다고 아까 계속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한테도 아무도 시비 안 걸렸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시비 걸 수가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그 시비를 걸어요? 프로레슬러 있죠. 김남훈 씨 같은 경우에 늘 자기 편하게 얘기해요. 지네 편하지 누가 지한테 시비를 거냐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자리 아니면 여쭤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되기 전 그리고 대통령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종창을 비롯한 조선일보를 위시한 그 언론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종창으로 그러니까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라고 책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가히 어느 정도인지 그게 짐작이 되는데요. 1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한경호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이성평 박사님은 지금도 전에도 그렇고 MBC하고 인연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인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언론이 그들이 말하는 기계적 중립으로부터 국민의 여론을 담는 언론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경호를 바라보는 그리고 한경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저는 이제 편성 쪽 일이라서 이렇게 보도 관련된 그런 것들 잘 안 쓰다가 최근에 어쨌든 방송 정치평론을 좀 하게 되는데 언론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은 지사연하는 게 있습니다. 시리아 방송대우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어온 민간의 리더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하고 싸우는데 교사 집단하고 싸우고 의사 집단하고 싸우고 기자 집단하고 싸우는데 기자 집단한테 결국 리치당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 집단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막강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합니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정치인 후보군이에요. 시민사회의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정계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뭘 하냐면 정치인들을 폄하합니다. 저놈들은 정치하는 놈들 전부 나쁜 놈들이야.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그런 평론가들 중에서 넙죽넙죽 잘 가잖아요. 그 진이들이 결국은 그 사람 빈자리 뛰어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 남태우 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의식 속에서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폄하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든요. 정치인들 욕하는 거를 싫어하는 국민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든 나쁜 정치인이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서 막 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정치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는 권력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이 권력에 최초에 도전했던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밥 사주고 좋은 기사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관행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써라. 이런 앙심 품고 막 긁어버리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희생당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는 뭐 팟캐스트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팟캐스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이상으로 정보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남모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뉴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힘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설이나 그 칼럼 이런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편에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수준 함량 미달인 사람들 갖다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들 자체를 국민들이 보여줘야 돼요. 칼럼 자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다 나쁜 칼럼이 아니잖아요. 더러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뭐 삐딱하게 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한다든지 뭔가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을 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또 다른 언론 운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겨레, 객양, 오마이에 가해지는 요즘 공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위험수위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정치 권력을 비판한다고 하는 자기 오빠 비판하면은 미운 그러한 연예부 기자들처럼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신문사들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 중에서는 남태우 씨하고 비슷한 정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각 기자들이 자기 가치관에 맞게 기사를 쓰다 보면은 더러 기사들이 감정이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하고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막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사를 무슨 이따구로 써?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겨레나 이런 데서는 아마 진보주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르게 써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문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괜히 섣부르게 그냥 막 문재인 공격하는 거 다 나빠하고 공격을 했다가는 정말 철없는 문바석에 듣는 거고, 그죠?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누군가가 일률적으로 제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깨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목들은 각각의 시민들이 자기 깜냥만큼 가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 중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별의별 솔직히 나도 같이 친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이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범죄에 저지르고 잡혀가는 놈들도 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양한데 외부에서 그 사람들, 그 집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몇몇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로 해서 그 집단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의 책임을 다질 필요는 없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수준에 맞게 이 수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죠.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만에 또 뵀는데 이 부분에서 견해가 거의 일치합니다. 참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수다맨들에서 한경호 사태하고 문자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좋아할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위가 됐죠. 댓글이 이제 수천 개가 붙으면서 그때로 살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번 할 때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괜히 얘기했더니 또 1위 하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한경호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다중미디어 시대가 돼서 예를 들어 팟캐스트도 몇백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원래 가졌던 특권적인 선민적인 요소가 상당히 없어졌고 다자간에 협의하고 다자간에 토론하고 하는 수기민주주의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얼마나 개고생해서 언론고시 통과해서 왔는데 일개 네티즌 따위들이 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시대에 뒤처진 마인드로 언론이 세상사를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트라우마가 많은 거죠. 이분들이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이분들이 때때로는 조금 과한, 그래서 한경우는 조선보다 더한 놈들 붙어가지고 참여정부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더니 결국 그따위로 사는 놈들이야 문재인 정부를 흔들 거야. 막 감정 에스컬레이팅을 스스로 해가지고 죽이 살기 쏘러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럴 때 팩트를 왜곡하는 기자도 있고 많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나 이런 데보다는 진보 언론 그 숫자가 조금 적을 뿐이죠. 너무 과장 기대해서 거기 다 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균형 감각이 있다라면 좀 이제 언론도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겁을 내기 시작하고 또 시민들도 자신의 힘을 알지만 힘을 어떻게 건전하게 제시할 것인가. 이걸 내가 세력화돼서 뭐 진짜 친문 원리주의 이런 거 가지고 뭐 조금만 건들리면 바로 보디 체크가 다 죽여버리고 좌표 찍어가면 바로 죽이러 가는 그거 자꾸 하다가 맞들리면요 조직화되진 않았지만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임은 분명해요. 실제로 지금은 문재인 후보를 옛날 후보 때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정의당 정도 이상의 파워를 갖고 있죠. 자기들끼리 연락도 안 돼요. 조직도 안 했어. 그러나 이게 좋은 힘, 이 긍정적인 힘이 저는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문자 같은 경우도 폭탄이라는 과학이 잘못된 거죠. 문자 항의겠죠. 뭐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의사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수천 개 오면 좋은 거죠. 뭐 하태경 의원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만 시가 10,000개 받을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지금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주성이나 인신공격성을 해봤자 그러면 상대방은 악에 바칩니다. 내 반드시 친문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리라 하면 각오를 되새깁니다. 가만 놔두면 자연사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문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은 낚시하는 분도 있어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는 참 나쁜 정부 같아요. 아 그래요? 재방할까요? 네 하시죠. 매일 일어나면 너무 사람 즐겁게 하고 웃게 해가지고 힘들어 진짜 나쁜 정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럼 국회 뚜껑 열리는 거죠.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런 거 1,000개씩 날라오면 의원님 너무 잘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데 의원님도 조금 더 하신 건 압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하신 분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사회로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보내면 말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니네 더 나쁜 놈이 A가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니네 옛날에 이랬잖아. 이 죽일 놈이야 하고 돈평 던지고 막 던지니까 애들이 폭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좋게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좋게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요 얘기하면요 많은 우리 친문 중에 사람들이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두 건으로 계속 1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본령은 좌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랑으로 가야 됐던 그 노무현의 좌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노무현의 좌절 이후가 우리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복수하는 이런 마음 좀 버리고 내려놓고 지금 당장 복수보다는 노무현이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갔던 좌절했던 그 순간을 좀 더 기억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기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상이 됩니다. 쟤네들 박멸해서 우리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헌신 거기서 우리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점을 바꿔보면은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까 그 얘기하시면 대구에서 위압감 느낀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막걸리하고 우리가 신세가 똑같아요. 막걸리 마시면요 80%가 친박입니다. 정답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드시던 이거 다 앞에 적혀 있어요. 밤에 이제 시바시리가 물 때 말고 낮에 농가에서 잠깐 한잔 할 때 금정 막걸리 무슨 막걸리 전부 그렇게 돼 있어. 다 친박입니다. 제가 만복국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뚜껑이 열려가지고 왜 친노 막걸리 이렇게 없나? 보가 막걸리 있죠. 근데 보가 막걸리 멀리서 와요. 유통기간도 짧아요. 건강에 좋아요. 비싸요. 잘 살 수도 없어요. 아니 막걸리에서 이 친박의 패권적인 80대 20, 8대2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 대구 시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아예 금을 꺼가지고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하고 오른쪽에는 박정희 사진 걸어놓고 중간에 줄 쳐놓고 언쟁만 할 거야. 잔을 던지거나 뭐 폭력은 안 돼.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내가 20% 넘고 주변에서 반대하더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좀 전선이 넓어요. 이게 8대2가 돼야 정상적인 사회지 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쉬운 건 바보 주막이 또 잘 안 돼요. 전국의 모든 바보 주막이 다 위험해요. 대구도 막 이렇게 일산 제가 맨날 가는데 망했어요. 거기는 정말 그 동네는요 작가, PD, 뭐 배우부터 가고 저 온통 바치는 놈이 다 스타예요. 그 놈들이 맨날 와서 처먹는데도 안 돼요. 그 집이 망했어요. 내가 친노도 아닌데 내가 50만 원 냈어요. 실수로. 아니 한쪽 가구자적으로 10만 원 적으려는데 옆에 또
신도 비슷하게 하던 놈이 29자 듣는 바람에 후배가 200만 원 정도 가오가 안 쓰잖아요. 1자 오다가 이렇게 5자 됐다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더라고. 예치 없이. 근데 그냥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보주막도 많이 가시고 신도 막걸리 좀 많이 드시고 너무 침박 세상이잖아요, 막걸리도. 이런 걸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바보주막하고 동상한테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최소한의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오늘 수고 많으신 이성평 박사님과 남태호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들고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기 드문 대형 사무처장 서혁수라고 합니다. 문자 8496-0523 제가 보내는 문자입니다. 예.